예, 이번 여름 장마 기간 동안 전국에는 각종 기상 기록을 갈아치우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장마가 시작된 6월 24일부터 오늘까지 부산에는 1,3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한 해 동안 내려야 될 비의 3분의 2 이상이 최근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진 건데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긴 장마와 폭우는 곳곳에 큰 피해를 남겼고요. 이러한 기상 기후가 엄청난 재난이 될 수 있음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의 폭우 피해와 원인, 대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보고요. 앞으로 다가올 기후 재난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함께하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 안중배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어서 부산과학기술대 정진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어서 KBS 부산 시사반점에서 기후 문제를 계속 취재하고 있는 신중후 PD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이 부산의 수해 복구 현장을 좀 둘러보고 올여름 장마가 남긴 기록들은 어떤 모습인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지금 제가 도착해 있는 이곳은 지난 23일 시간당 80mm의 폭우가 내린 동구 안창마을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담장이 무너져 내려버린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잔해들이 꽤 남아있네요. 네, 이게 정리는 돼 있는 상황인데 복구 작업은 아직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 저렇게 지붕도 다 뚫려 있고요. 이게 23일에 담장이 무너진 후에도 비가 2번이 더 와서 이렇게 더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부산 지역의 폭우 피해가 심각했다는 건데요. 장마가 시작된 6월 24일부터 장마 일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한 7월 10일을 기점으로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저렇게 맨홀이 솟아오를 정도였으니까 뭐 물폭탄이 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7월 23일에 이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때 시민들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예,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7월은 계속해서 비가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예, 부산의 7월 강수량이 관측 이래 역대 2위였다고 합니다. 이제 8월도 마찬가지고요. 7일부터 연속해서 호우경보가 발효됐고 8월 강수량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화면으로 함께 보니까 정말 올여름 부산에 물폭탄이 떨어졌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걱정이 아주 크실 것 같습니다. 신 PD가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는데요. 이 침수 피해 지역들 복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현재 수해 피해 지역에서는 구군이나 지역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에서 이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래서 집안에 들어온 토사를 다 제거하고 뭐 가구나 집기류 등을 세척하고 말리고 있기는 한데 이게 사실은 부서지거나 무너진 곳을 복구하기에는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군요. 사실 올 여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비보다는 더위에 대한 우려가 더 컸던 것 같거든요. 이 역대급 폭염이 올 거라는 예측이 있었기 때문인데 사실 이 예측이 좀 완전히 비껴 나갔죠. 이 안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사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가 쏟아졌다라는 게 이번 장마의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시간당 강수량이 이렇게 좀 많았던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른 해와 좀 달리 올해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그다음에 더운 공기죠. 그다음에 북쪽에 찬 공기가 굉장히 강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 사이에 강수 채널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좁은 강수 채널을 통해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역적으로 굉장히 강한 강수가 내리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우리 중국에 상륙했던 그 4호 태풍, 그 4호 태풍이 몰고 온 그 수증기, 그 다량의 수증기가 한반도 쪽으로 유입되면서 도중에 그 장마 전선이 활성화도 됐고 또 그것에 의해서 폭우도 더 빈번히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부산은 한때 또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되기도 했거든요. 이번엔 정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교수님, 부산의 도시 특성으로 볼 때 부산은 이 폭우에 얼마나 취약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부산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지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가 있습니다. 이 산들은 그 지형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중생대 지층으로 하산재 적층이 의해서 산지가 발달이 돼가 있고, 그 다음에 단청대가 많이 발달돼가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반도 또한 균열이 많이 발생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산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산지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부산 지역은 그 도심지 전체의 도시 경사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가장 극경사지가 많이 발달해 있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 있어서는 배수 시설에 대한 설계라든지 시공이 타 시도와 조금 차별화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반적인 시공 방법으로 시공이 돼가 있어서 배수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지역은 또 50% 이상 매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도시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 하부 지반에 대해서 세굴에 의해서 싱크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네. 발생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부산이 폭우에도 취약한 상황 속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번엔 또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하기도 했거든요. 자, 신 PD가 또 현재까지 부산의 장마 상황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장마 피해를 쉽게 할 때 얼마나 구조가 많이 나갔고 소방 출동이 많이 했는지를 보면은 알 네. 수 있잖아요. 네. 부산 소방본부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은 이제 장마가 시작된 이래 약 660건의 소방 출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중에 410건이 이제 호우경보가 발효되었던 7월 23일에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이제 이때 된 네네. 건데 호우 피해 관련해서는 이제 7월 이후에는 97명의 시민분들이 구조되었는데 여기에 동원된 소방 인력만 약 3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동구 초량 지하차도에서는 네. 이제 또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했고요. 예. 이렇게 이제 소방으로도 볼 수 있고 이제 재산 피해로도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재산 피해 규모가 집계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예측할 수 있을 뿐이죠.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 무엇보다도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정말 컸잖아요. 이번 장마 기간 내내 또 KBS 부산으로는 이 침수 제보 영상들이 계속 쏟아져 보내져 왔었는데요. 이 시민들이 보내주신 피해 제보 영상들 보고 나서 이 침수 피해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7월 23일 이제 폭우 때 동천 일대의 모습인데요. 근처 한 복지관도 이렇게 침수 피해를 입었고요. 거의 뭐 도로 전체가 물에 잠긴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동천은 상습 침수 구간인데 이번 폭우 때도 여지 없었습니다. 광안리인가요? 침수 피해가 또 엄청 났네요. 예, 우리한테 굉장히 낯익은 거리인데요. 여기도 이제 뭐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네.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건데 저기 보기만 해도 좀 아찔하지 않습니까? 저기 지하철역 내려가는 쪽으로 물이 저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보기만 해도 정말 아찔한 상황입니다. 거의 뭐 바다 같은 그런 지경인데요. 네, 역시 정말 이제 심하네요. 네, 해운대 교차로 그러니까 도심 한가운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센텀시티는 거의 뭐 주차장이 다 침수됐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상하고 일대인데 부산 서부 지역 역시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연제구인데 물이 거의 뭐 허벅지까지 찬 것 같은데 예, 예. 뭐 물바다가 됐네요. 예. 그리고 이쪽도 보면 좀 아찔한데 여기도 이제 절반 이상이 잠길 정도로 뭐 거의 강이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침수 피해가 없는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부산 대부분이 거의 이번 폭우에 잠겼습니다. 예, 이렇게 부산 곳곳 정말 침수가 안 된 곳이 없을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했는데요. 또 지역별로 그 특징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자, 정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역별로 좀 나눠서 침수 원인들을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시던데요. 예. 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가 비가 이렇게 올 경우에 이런 큰 비가 아니더라도 작은 비에도 부산은 계속 침수로 인해서 노출이 돼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부산시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소홀히 해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해운대나 남구, 용호동 일대, 부산역 일대, 자갈치 일대 이쪽 지역은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 자체가 해수면보다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만조시가 되면은 물이 빠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침수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내륙 안쪽으로 보면은 동래나 연제구 이쪽 지역에서는 침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왜 침수가 발생했느냐?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배수에 있어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배수 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또 배수 시설의 확충 문제에 있어서 부산시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북구 지역에서도 낙동강이 범람했는데요. 이것도 이쪽 지역에 대한 배수시설 구축과 그 낙동강 둑에 대한 유휴지의 활용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는 차후에 이는 그 침수 지역에 대한 안전 지도를 만들어서 상시 관리하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뭐 배수 불량 문제라든지 뭐 여러 문제들 얘기를 해주셨지만 또 만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7월 말 또 집중호우 때 만조가 겹쳐서 그 피해가 더 컸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자, 안 교수님, 만조가 정확히 어떤 영향을 준 건가요? 예, 당시에 이제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였었고요. 예. 시간당 80mm 정도의 아주 강한 그 네. 호우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만조까지 겹치면서 도시 침수가 일어난 그런 경우가 될 텐데요. 그 아무리 도심의 그 배수나 이제 그 하수 시설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그 폭우와 네. 집중호우와 그다음 80mm가 넘을 정도의 호우와 그다음에 이 만조가 겹치는 경우에는 도시 침수가 그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또 부산처럼 이렇게 해안에 위치한 도시는 그런 피해가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떨까요? 예, 부산은 해양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사실 살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기후에 속하는데요. 예.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산은 또 이렇게 자연이 굉장히 수려합니다. 네. 예, 근데 그거에 따른 이제 단점도 있죠. 그렇죠. 단점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가령 태풍이 들어올 때 보면은 태풍이 어느 코스를 밟든지 간에 부산은 그 태풍의 오른편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데요. 예. 태풍의 오른편은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위험 반원이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피해가 더 크죠. 네, 그래서 큰 피해를 보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태풍이 들어오든 항상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또 부산은 이제 그 도시가 그 해안선에 굉장히 가까이 네. 가까이 이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참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집중호우라든지 아니면 태풍이 있을 때 그 월파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일이라든지 도시 침수와 같은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히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될 문제는 뭔가 하면은 네. 지난 50년간의 그 해수면의 변동을 살펴보면은 네. 부산 지역의 경우 약 한 13cm 정도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우리 그 국가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앞으로 금세기 말 정도 되면 한 65cm가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상당히 큰 양의 그렇죠. 그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수 시설을 마련할 때 그 기준에서 이와 같은 것도 고려해서 마련한다고 하면 좀 더 우리가 이런 그 기후 변화라든지 또 온난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그 대처 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또 앞서 정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과 좀 맥락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 해안 도시라는 위치, 또 매립지라는 이 도시 특성상에 이 부산은 도시 침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앞서 또 배수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배수 시설이 좀 잘 돼 있었다라고 하면 피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부산의 배수 시설 상태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 부산의 배수 시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그 배수 시설은 아주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잘 돼가 있다고 보는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네. 지형적 여건에 맞춰서 그 용량이나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조 시간대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경사도가 부산은 굉장히 가파릅니다. 네. 그래서 물이 집중해서 저지대로 순식간에 쏟아지는 거죠. 이 배수를 하부로 바로 쏟아내는 구조가 아니고 중간에 저류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충을 해서 그 속도를 늦춰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 지형적 여건에 맞지 않는 구조로 지금 설계가 돼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부터 하수도 정비 계획에서 좀 더 배수 시설 용량을 키우기 위해서 강경을 조금 큰 것으로 지금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것은 그 사실이지만은 예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수관로를 지금 전체적으로 시공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이런 문제들을 야기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잘 돼 있는 편이긴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사실 이번 장마와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예측 범위를 좀 넘어서는 이상 기후였습니다. 근데 예측을 해도 이렇게 또 피해가 큰데 이 이상의 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현재 기후 변화로 봤을 때 시간당 몇 밀리미터의 폭우까지 좀 대비를 이제 좀 해야 될까요? 예, 특별히 뭐 어느 정도의 비가 네. 어느 정도의 강도로 내려야 어떠한 피해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네. 뭐 지역적인 특성이 고려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3시간당 약 한 60mm 정도, 그 다음에 12시간으로 봤을 때는 약 한 110mm 정도의 강수가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재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기상특보가 이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참고로 살펴보면 이제 시간당 20mm 정도라는 비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좀 강한 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그런 경우에 한 50% 정도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30mm 정도, 시간당 30mm 정도가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호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이제 홍수라든지 아니면 침수가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당 50mm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거의 이제 재난이 발생할 확률이 90% 거의 10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강한 강수인데 네. 지금까지 기록을 보면은 부산에서 시간당 96밀리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2011년이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2017년도에 이제 시간당 86밀리가 왔고 또 이번에 이제 82밀리 가량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네. 기록으로 본다면 세 번째 정도 기록이 될 텐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이와 같은 기록적인 강수가 과거 한 10년 정도에 전부 다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후 변화의 추세를 살펴봤을 때,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강수의 그 특성을 살펴봤을 때, 제 생각에는 120밀리 정도, 시간당 120밀리 정도의 강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배수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과거 100년이나 과거 200년 동안의 어떤 빈도수로 그걸 통계적으로 살펴서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네. 변화하는 기후에 따른 그 변화량을 살펴서 네.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명하게 기후 변화에 대처하면서 이 여러 가지 도시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정 교수님, 안 교수님 두 분의 말씀을 좀 취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현재 시설들 대부분 어떻게 좋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뭐 시설 노후화나 또 시설이 부족한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얘기 나눠볼게요. 이 하수관 정비 외에도 이 우수 저류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던데요. 신 PD 좀 여쭤보겠습니다. 좀 지금 부산시의 우수 저류 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시간당 100mm 가량의 폭우를 처리할 수 있는 부산 지역 빗물 저장 시설은 모두 12곳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2014년까지만 해도 단 2곳뿐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6년 사이에 10곳이 확충된 거고요. 거기에 이번 사태를 보면서 좀 드러나긴 한 건데 이것도 이제 동북권에 좀 몰려 있어가지고 네. 지역 쏠림도 좀 심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예. 하여간 이게 좀 보시면 알겠지만 폭우가 내릴 때마다 우리가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을 몇 군데 언급하잖아요. 거기가 이제 센텀시티랑 백스코 쪽인데 네. 여기는 사실 부산 최초로 우류 저수지 저류조가 설치된 곳입니다. 2011년에. 그런데 계속 침수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또 이제 7월 폭우 때 이번에는 수영구에 있는 우수 저류조도 가동이 안 됐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좀 잘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이 우수 저류 시설이 있어도 잠기고 뭐 없어도 잠긴다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실효성에 대한 좀 의문도 의심도 좀 되긴 하거든요. 정 교수님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우수 저류 시설이 있어도 별 소용없이 침수가 됐다. 예.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100이라는 전체 숫자에 대해서 100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우수 저류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1%를 시설을 확충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를 바란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하다. 예, 그래서 이 우수 저류 시설이 또 있는 위치도 여기가 우수 저류 시설을 설치했을 때 침수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는 하고 관계없이 그냥 형식적인 우수 저류 시설을 설치했다 하면은 이거는 별 효과를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의 전체 침수 지도를 만들어서 우수 저류 시설을 어디에 설치를 해야 이렇게 우리가 효과가 있고 또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지를 그 기준들을 마련하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예, 좀 정리를 하자면 이 배수시설 확충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고 또 올바른 위치에 놓고 좀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또 덧붙여서 이 침수 피해를 겪은 곳들에 대해서 복구 지원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좀 피해를 겪은 지역에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좀 높더라고요. 신 PD가 이 부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비는 다 왔고 그리고 네. 내년에 또 많이 올 거고 네.
사실은 이제 피해 복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가장 중요할 것 지금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어떻게 내 피해가 복구가 되느냐가 가장 궁금할 건데 네. 그중에 이제 가장 잘 언급되는 게 이제 특별 재난 지역 선포인데요. 네. 이거 기준을 좀 살펴보면은 일반 지역 피해 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선포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나 세금 감면 그리고 이제 파손된 거 복구 등에 관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하지만 이제 부산은 여기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그거를 보면 이제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농업 지역에만 좀 치중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 지역 아파트 피해나 소상공인들 피해 네. 이런 건 이제 정보 신고와 항목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 수해로 인해서 이제 특별 재난이 지역 선정 요건을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또 빠른 보완과 함께 정치권 또 지자체 차원의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부산의 폭우 피해와 원인 대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보고 있고요. 또 부산은 산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폭우가 많이 오게 되면 산사태에 대한 우려도 저희가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장마에서도 또 부산 곳곳에 산비탈과 옹벽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관련한 피해 영상 보고 와서 부산의 산사태 위험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정구 부곡동의 한 아파트인데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이제 아파트 뒤쪽 그러니까 옹벽과 축대가 붕괴된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엄청 많은 양의 토사가 또 쏟아져 내려온 것 같습니다. 엄청난 많은 토사가 이제 아파트를 덮쳤다고 하는데요. 이게 토사 때문에 아파트 도로까지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산사태는 금정구뿐만이 아닌데요. 수영구, 남구 등 부산 곳곳에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흔적들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산사태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큰 위험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부산의 산사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작년 10월에 이게 다들 아시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무려 4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였고 유실된 토사만 23,000제곱미터였습니다. 예, 엄청났네요. 지금 제가 도착해 있는 이곳은 작년 구평동 산사태가 일어났던 곳과 굉장히 유사한 지역인데요. 바로 위쪽에는 산을 깎아 만든 시설물이 있고 이렇게 아래쪽에는 주택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실제로 부산에는 이렇게 산을 깎아 만든 지형이 굉장히 많은데요. 산사태라는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아주 위험해요, 비오면. 주로 저 위에 바람만 불었다 하면 비 오고 바람 불다 확 타날라. 저번에 싹 타날라고 난리가 나요. 예. 이곳도 이제 지형의 특성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인데요. 이렇게 직접 설치한 그물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설치했는지 참 그 모르겠던데. 할아버지 있을 적에는 이거 할아버지하고 건치 있거든. 하지만 이제 이마저도 산사태 위험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상태입니다. 예,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산사태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는 부산에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99년에는 이제 이런 사태도 일어났었고요. 2009년에는 또 부산 전역에 발생한 산사태로 100억 원이 넘는 피해 금액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부산 전체 면적의 약 45%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매년 크고 작은 산사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또 이렇게 화면으로 다시 보니까 산사태 정말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산사태 피해에 대한 내용은 정진규 교수님과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 산사태나 또 옹벽 붕괴 당연히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부산은 이렇게 산지가 많고 산지가 많은 지역에 1950, 60년도를 지나면서 그 한국 전쟁 전후로 해서 도시 계획이 없던 시절
경사지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주거 시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설물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물들이 지어지다 보니까 노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폭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험에 아주 많이 노출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또 경사면도 많고 또 뭐 이렇게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산사태 좀 미리 알기만 해도 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산사태를 미리 알 수 있는 징조 같은 건 따로 없을까요? 예, 그 산사태로 이야기하자면은 해빙기 산사태와 강우시 산사태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해빙기에는 봄에 주로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여름에는 그 집중호시, 장마시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부산의 산사태의 유형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해빙기에는 낙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에는 일반적으로 토사사면이 많이 붕괴가 되고요. 이렇게 붕괴되는 징조를 우리가 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산의 나무 방향이 조금 한쪽 방향으로 누워 있다든지 네. 경사면을 따라 또는 이때까지 생기지 않았던 물길이 갑자기 바뀌어서 쏟아지는 경우에는 산사태의 징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징조 같은 것도 좀 알아봤고, 뭐 그러니까 봄에 해빙기 얼음이 녹을 때와 여름철 장마가 많이 올 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연재해다 보니까 이 부산시가 좀 관리를 잘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 PD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시가 좀 관리를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생활권과 접해 있는 산지 사면 87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예. 중간 보고까지 한 상태인데 내용을 보면 산사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시설물 손상이 있는 곳을 이제 98곳을 꼽았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용역이 끝나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사방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부산시의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예산 등이 문제잖아요. 예. 모든 위험 지역에 이제 이런 조치를 하려면은 약 10에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네. 뭐 3년 당장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줄여야겠죠. 그러니까요. 예. 뭐 늘 예산이 좀 문제가 되는 거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정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산사태나 뭐 앞서 얘기했던 침수 관련 피해까지 부산시 행정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부산시의 재난에 대한 이 대응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부산시 이 재난에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방재 안전직을 네.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 방재 안전직을 신설을 했는데 여기에 그 방재 안전직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인문사회계열 출신들이 이 대다수입니다. 네. 자격 기준을 지금 공학계열 출신이 돼야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서가 있는데 인문사회계열 출신의 행정직 위주의 인원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는 재난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넉장 대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는 방재 안전직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아니라 기술적 직들을 부서장을 앉혀서 여기에 대한 유지 관리라든지 사후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행정직 구성의 문제도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기후 재난을 대하는 자세나 생각부터 좀 변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여름 폭우를 통해서 우리는 기후 위기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일이라는 걸 좀 실감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는 기후 위기의 원인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곳곳의 기후 변화 현상과 함께요. 다가올 기후 재난에 대한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지금 10월에 벚꽃이 폈다는 건가요? 예, 이렇게 정말 모아놓고 보니까 이 위기감이 정말 크게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이상 기후에 대한 이야기는 안 교수님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상 기후의 원인, 지구 온난화로 좀 봐도 될까요? 예, 지금 우리 자료 화면에서 봤듯이 네. 전 세계적인 그 이상 기상이 뭐 매년 지금 요새 발생하고 있는 정도인데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올해 특히 그 우리나라는 지금 폭우고 그다음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지금 폭염에 휩싸여 있는데 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본다고 하면은 극지방을 비롯한 그 고위도 지방에서의 그 온난화에 따른 그 폭염의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 고위도 지방에서 폭염이 발생하면서 기압 배치를 좀 비정상적으로 바꿔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전 지구적인 그 기상 이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상 이변은 절대적으로 지구 온난화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에 대해서도 뭐 자연적인 현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인간에 의한 이런 탄소 배출이 원인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견들이 좀 나뉘는데 뭐 지구 온난화의 원인 하나로 꼽을 수는 없겠지만요. 교수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그 1990년대나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그 지금 있는 이런 온난화가 네. 과연 그 자연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인위적인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사실 그때까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온의 상승이 사실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없었고요. 당시에 그 기후 예측 기술 자체도 그렇게 지금과 같이 정교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은 기후 변화에 다시 말해 온난화의 폭이 상당히 커졌고 예. 이제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커졌고 그 다음에 기후 예측 기술도 상당히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기상 이변이 온난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여러 가지 과학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이제 인위적인 원인으로 이제 귀착이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인류가 과거 한 100년, 200년 동안 그 자연 무분별하게 우리 그 화석 연료를 네. 사용함으로써 대기 중에 방출된 이산화탄소 그것이 온실기체로 작용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켰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과학적 그 근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또 입추도 지났고요. 뭐 장맛비가 그치고 난 뒤로 폭염도 계속되고 있지만 또 가을 태풍에 대한 염두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우리 앞에 닥칠 기후 재난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남부지방은 이제 일찌감치 장마가 좀 마무리가 됐지만 이제 중부지방은 아마 이번 주 말까지 네. 장마 전선이 활동을 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우리나라를 자리를 차지하면서 덥고 무더운 날씨가 이제 이어질 거로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폭염에 대한 이제 주의를 이제 기울여야 되겠고요. 네. 또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열대야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열대야에 대한 준비도 좀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화되면서 그 언저리를 따라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그 태풍에 내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또 이번 장마를 겪으면서 뭐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입니다라는 해시태그가 온라인상에 등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제는 기후 위기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안 교수님, 기후 위기 앞에 우리가 좀 어떻게 연대를 해나가면 좋겠습니까? 예, 그 지구 온난화는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멈추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미 시작된 온난화이기 때문에 이 온난화를 우리가 가장 그 최대한 그 완화시키는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온난화에 대한 대응 대책과 더 나아가서는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명한 방안과 정책이 아마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기후 온난화를 오히려 그 위기가 아닌 네. 기회로 삼는 그런 정책이 오히려 그 기회로 삼으로써 우리가 이와 같은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또 정 교수님께도 짧게 한마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후 재난 앞에 부산시는 또 도시 계획적으로 어떤 대비를 해나가면 좋을까요? 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말고 네. 소 키우는 자가 무지하면은 뭐 아무리 소를 외양간을 고쳐놔도 소는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인사 혁신을 통해서 기술직들이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은 이런 안전사고는 계속해서 반복된다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을 통해서 기술직들이 이런 것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빚을 내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정비를 하고 확충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들이 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지 이번엔 신 PD에게 좀 여쭙겠습니다. 네, 이번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기후 이 위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깨달았을 것인데요. 네. 저는 이제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다들 아시겠지만은 에너지 사용 줄이고 플라스틱 네. 사용 줄이고 이런 건데 저는 취재하면서 느낀 게 조금 나무를 좀 많이 심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게 도시라서 일단은 나무를 심으면 흙이니까 물이 여기서 이제 받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스팔트는 물을 못 받고 폭염 같은 경우만 해도 일단 도심 숲이 좀 형성된다면은 이게 개인 도시일 수 있는 거고 도시 전체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네네. 아시겠지만 뭐 브라질에 이렇게 나무 다 잘라가지고 지구 온난화랑 기후 위기가 더 왔다는 말도 있는데 네. 저희가 뭐 인류가 계속 발전하겠지만은 그 와중에도 개인들이 나무 심는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생태계를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살렸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예, 뭐 사소하게 뭐 전기를 아끼는 것부터 플라스틱 뭐 재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뭐 신 PD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에요. 청와대 또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후위기 관련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한 중학생이 청원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 어른들이 만들어낸 기후위기 시작, 왜 우리들이 감당을 해야 되냐, 책임을 왜 우리가 져야 되냐라고 하면서 글을 올린 건데요. 이 정부와 지자체, 또 기업과 개인 모두가 기후재난 앞에 책임감을 느끼고 또 함께 좀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KBS는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로서 저희도 늘 고민하고 행동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장마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빠르게 복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KBS 부산 특별기획 기후재난 부산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